자, 알아야 산다 부엉이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재영 정신과 의사님이십니다. 편하게 일단 저희가 마음지킴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정신과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네. 저희들이 이제 정신과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의학과 그다음에 의사들이 생각하는 정신의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정신과 의사가 생각하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거는 일단 이제 대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의사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환자를 다른 말로 아픈 사람, 병이 난 사람, 병이 든 사람으로 보는 데 반해서 일반인은 그 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아픈 사람을 이상한 사람, 뭐 비정상적인 사람, 뭐 사실은 뭐 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또 나온 말이 뭐 또라이,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벌써 이제 쳐다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근데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원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신의학에서 왜 정신질환이 생기냐 할 때 원인을 얘기하라면은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렇겠죠. 말하는 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전부 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이렇게 애매한 거죠. 저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누가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를 치료라는 목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의사분들께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진짜 이상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사람만 가는데 또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그 장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뭐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하여튼 가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산만해서 보통 부모들이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잖아요. 그냥 얼토당토 안 하게 갔다가 괜히 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이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제대로 진료를 하는 것일까? 그런 또 불신도 이제 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구리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과라는 그 병원이 없다 보니까 있는데도 찾아보기도 힘들고 딱히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수요 자체가 또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그 지역과의 관계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신의 문제다, 뭐 그것도 이제 병을 얘기할 수준이다 할 때는 제일 심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그 병이 아마 조현병,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가끔 이제 뉴스 기사에도 나면서 좀 우리 마음 좀 선뜻하게 만들었던 그런 몇몇 사건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뭐. 마치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비춰지기를 마치 그분들을 통해서 뭐 잠재적인 뭐 범죄자다, 그것도 강력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정신의학과는 그런 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입이 엄청, 전 나하고는 상관없는 과, 내가 갈 일이 없고, 내가 간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그 상태급의 사람, 아니지,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지 하는데, 실은 지금 제가 느티나무에 이제 3월부터 왔는데요.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아주 큰 정신 전문 병원이었어요.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한 70%는 좀 조현병 진단을 내릴 만한 좀 심한 분들이 많았고, 여기 와서는 오히려 조현병 환자를 본 적이 딱 한 명, 의심이 되는 분 외에는 가족 문제, 진로 문제, 진짜 그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진단 내릴 수 없는 어떤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하지만 혼자서는 좀 감당이 안 되고 좀 이렇게 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상담만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꽤 여기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전에 그 뉴스에서 보던 정신병이라는 건 이제 범죄잖아.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 안 좋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뭐 가둬둬야 되는 뭐 그런 거만 생각하다가 요즘에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마음지킴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네. 제가 듣기엔 새로운 개념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회는 그 정신과 치료가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벌써 이제 뭐 나름 전문 용어로 쓴다면 탈시설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큰 병원에는 그 옛날 방식의 어떤 치료라고 하기 조금 민망한 뭐 수용 내지 격리 뭐 이런 식의 뭔가 접근이었다면 지금 트렌드는 웬만한 분은 약만 잘 드시면은 그런 문제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룹홈 같은 어떤 주거시설 같은 곳에서 이분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식의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상기를 해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역에서 지금 이런 병원이 있다고 또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신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요즘 구글이 너무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거의 뭐 해석을 안 해도 다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좀 보긴 했는데 지금은 워낙 잘 돼 있어서 CNN 같은 경우에 보면 이 CDC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지만 처음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처음 그랬죠. 환자들만 써도 된다고 CDC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그래도 세계 제1국가에서 방역 시스템도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 국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정의용 본부장 질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일단 좀 과할 정도로 이제 처음에 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종교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종교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정말 방어를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부터는 사회 현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식구가 내 식구인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아버지라면 부부.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부모하고 또 문제가 있고 이제 학교를 애들은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인터넷으로 요즘은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꼴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일반적인 부모들은 얘가 학교 가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나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가 겨울에도 이제 기승을 부린다는 수도 있다고 제2차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부딪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거 되게 어려운 엄청 어려운 거죠. 그죠? 이게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뭐 딱히 제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어요. 네, 이제 뭐 그래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를 좀 또 이렇게 한결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상담한 친구가 딱 그 케이스예요. 고3이거든요. 여고생이니까 이번에 고3이 됐어요. 아 그렇죠. 시험 봐야 돼. 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 고학년이라 해도 고3하고 순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나이 뭐 또 성별도 또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처럼 내가 학교를 갔으면은 동생 안 봐도 됐고.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지금 철없고 막 까불고 또 막 이제 막 엄마를 괴롭히니까는 누나가 볼 때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야. 안 봐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계약하면 이제 사실 볼 시간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각자의 공간에서 네. 이렇게 그 생활 영역이 있는데. 네. 근데 실은 사실 지금 이제 분위기 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등교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뭐 섣불리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고 방법은 그날이 오긴 올 것이다. 이미 벌써 꽤 우리는 버틸 만큼 버텼고 이제 뭐 이제 진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심지어 폭발한 집도 있긴 하지만 곧 그날이 올 것이다. 해방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냥 그거 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그걸 각자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좁은 공간에서 모든 가족이 이제 서로 막 정말 뭐 진짜 사소한 거에도 이제 쌓이면 계속 보이면은 잔소리 하겠나 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 좀 넘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계속 인지를 시켜야지만 네 그게 잔소리 나가려고 하다가도 꼭 멈칫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흘러갈 거라 우리 모두가 네 다들 좀 이렇게 점점 좀 예민해지고 있고 이럴수록 좀 더 여유를 챙기자는 그 마음 계속 네, 상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범한 얘기를 제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얘기해주면 그래도 하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네. 비전문가가 얘기한 거하고 전문가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네네 얘기해 주세요. 저하고도 똑같은 입장이실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지금 누구 들으시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저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제 처갑도 볼 수도 있어서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같이 보내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이제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해가지고 네.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 이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사회 이슈였고 네, 앞으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런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계속된다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좌우간 우리가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네네.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그렇죠. 이미 사실 뭐 우리가 벌써 뭐 사회적 거리 얘기 나오면서 뭐 모임도 거의 뭐 미루고 뭐 진짜 웬만한 일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밖에 사실 나가지 않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집에 머무르라는 걸 정말 잘 지키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뭐 뻔히 뭐 우리 공동체는 뭐 위축이 되고 뭐 또 더 나아가면 와해가 되고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길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다. 뭐 백신이 나오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 하셨다시피 인간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나 뭐 본능에 가까운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다 의미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전만큼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렇게 어울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모일 것이고 다시 뭉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과정, 이 시간 동안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끈이 여럿이 있어도 좀 느슨한 끈은 이제 더 헐렁해지고 심지어 뭐 끊어지다시피 네. 그러면서 저절로 또 관계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습관상 술 먹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고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총각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만약에 셋 있는데 이 비유가 참 좋습니다. 이 중에 얘랑 결혼할 사람이나 아니면 좀 가까워질 사람이 누군지가 옥석이 이럴 때 가려진다. 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또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많나? 나는 여자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뭐 일반 친구든 그냥 이게 이제 표현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경우에 사회관계망이 여기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또 나름 뭐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거 어디 칼럼에 쓴 적도 있는데 힘들어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뭐 특히나 가족은 저희 지방에 계신데 어른들이 끝나면 조용해지면 와라. 애들 데리고 뭐 기차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차 타고 가는 건 너무 또 힘들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뤄진 게 벌써 2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서울에 1000만이 넘고 경기도에 뭐 1500만, 2000만 거의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짜 부모님하고 그 안에도 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명절도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저희가. 못 만나신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생각지도 못한 데서도 나올 수도 있겠군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다가 지금 못 가니 그리움이 커져 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이 나고 더 부모님 못 뵌 거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함, 애절함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그냥 우리 말하는 그냥 소중함이죠. 그냥 당연한 듯 생각하고 좀 흘러 넘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근데 아까도 이제 이 각박한 때에 순기능을 또 따져다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가는 게 스트레스인가요? 안 가는 게 스트레스인가요? 글쎄요, 그 사람마다 그게 또 되게 일반적으로는 가는 게 스트레스가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상담 많이 하시죠. 그렇죠. 명절 되면 이제 명절 스트레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양쪽의 집안 문제 아니면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되게 이제 맞죠. 가족 끼고 또 싸우고 오해 생기고 뭐 그러면서 당사자 간의 그 관계는 이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싸움이 없어도 이 모르는 상대,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같은 모르는 타인하고 이제 맞추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맞추는 시간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잘 못 맞히는 거예요. 내가 40년이 넘었지만 내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며느리 입장은 더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엄마 마음을 모르는데 남의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제주도에 지금 저희 장모님도 계신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체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가옥을 보면 앞집에 부모님이 살고 떨어져서 이제 자식 세대가 이렇게 사는데 밥도 따로 해 먹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딪히면은 더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약돌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막 이제 불나는 것처럼. 근데
이미 제주도는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네. 분리해서 살았으니까. 네. 네. 아, 그런 걸 보면 또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어느 정도 거리는 네, 실은 필요하죠. 네. 옛날 조상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건축이나 그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만약에 모이면 그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마당 문화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고 이제 또 각자 네. 함께하는 공간,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또 따로 보내야 될 시간이 공간이 필요하고 한 거죠.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좀 분리돼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그 정신의학과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떤 기능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구리 저희는 이제 구리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뭐 제가 구리에 있기 때문에 뭐 구리에서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단 그렇죠. 여기저기 또 실은 이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구리만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방금 예를 주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그런 어떤 뭐 재해다, 뭐 재난, 뭐 사건, 사고 뭐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냥 섣부른 일반인의 어떤 지인들의 어떤 위로는 사실 물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트라우마까지의 어떤 충격이다 했을 때는 뭐 전문가가 적어도 붙어야지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가 적어도 느티나무 의원은 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존에 계셨던 장창현 선생님을 시작으로 저희 나름 그 방향을 정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실제로 협동조합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외계층, 또 뭐 우리 말하는 뭐 장애인들,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제가 뭐 아는 바에 의해서 그냥 도심에 있는 정신과 개원 의사다 하면 실은 지역을 보기보다 제대로 정신과 의사가 왕도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찾아가는 뭐 고민 상담소, 뭐 이름을 찾아가는 마음 충전소라고 바꾸긴 했지만 상담 트럭을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직접 몰고 공원, 뭐 도서관, 뭐 마트, 시장 앞에서 차를 대고 무료 상담을 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어요. 그 우왕시에서 하는 그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을 우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도 사업으로 이제 그 트럭을 돌리고 또 사적으로 제 주말이나 제 시간 날 때 이렇게 따로 투트랙으로 움직였던 상담 트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말을 하자면은 이게 왕진이냐 왕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거리에서 뭐 진료를 한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집으로 간다. 거기조차 못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많이 계실 거다 해서 좀 활성화하고 싶어요. 정신과의 왕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보험회사로 따지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죠. 긴급 출발 서비스, 먼저 찾아가는 거의 그런 간다. 그쵸? 뭐 그런 거. 스폰서 받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너무 괴로워요. 집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무기력하고 정말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 나서 진짜 방전되려고 하는 뭐 우울증 환자다, 뭐 독거노인 우울증 어르신이다. 정신과 가보세요 하면 그분들은 아마 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할 것이라 그냥 방치될 수는 없죠. 그냥 기과에 또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느티나무에서.
근데 그런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검색만 하고 했는데 검색했는데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구나.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아는 의사가 없잖아요. TV에도 정신과 의사님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가 각박하고 이제 대규모로 살면 그게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 거의 TV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뭘 해서 건강을 찾는 그런 얘기가 거의 미용 얘기 많이 미용 하고 얘기가 신체 건강 얘기 많이 하고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제일 피폐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 재정을 한번 봤는데 만약에 이 정신의학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 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익을 노리면 안 되는 단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비영리라고 하지만은 원장님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을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자관 저희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아프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겪어보면서 감기 환자도 없고 매출이 줄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 정신과가 없었으면 어떡하나. 이 매출이 상당하더라고 생각보다. 지금 원장님 오시고 나서 아 이게 제로섬이다. 이쪽 이제 외부적인 질병이 적어지면 이렇게 마음적이나 내부적인 그 병이 늘어나는데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이런 느티나무 정도 되는 병원이 있어야 의원이죠. 네. 대두수 의원이요. 따져야 네네. 되니까 의원이 참 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네. 100번 오르신 말씀. 이런 시스템이 다른 데도 좀 늘어나면 좋겠고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나름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느티나무 의원에 오게 된 이유 중에 아주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있었던 병원은 너무 전문 병원이라 정말 찾아오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네. 예전에 뭐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은 너 말 안 들으면 저기 병원에 입원시킨다 하고 막 협박할 정도의. 그러니까 정신병원 하면 그때 막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막 묻고 막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 반면 또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센터장이고 제가 의사이지만서도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약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조금 꺼려지고 여기는 덜 꺼려지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일단 상담 정도? 일단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은 못한다. 하지만 이 중간에 어떤 뭐 우리 느티나무니까 이번 병원은 아니지만 이번 시대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절묘하게 장점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건 우리가 방향 잡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장창현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잘 코드가 맞아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따서 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 선생님은 네. 이 내과 진료를 하시는 분이고요. 아닙니다. 장창현 선생님은 또 저와 같이 또 일하시는 정신과 선생님이시죠. 그분이시고. 김종희 선생님이 내과. 김종희 선생님. 네, 내과 선생님. 제가 병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네네. 1년에 한 시즌별로 오거든요, 저는. 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요 시기에 이제 기침 때문에 이제 오고. 네네. 네, 나 원장님도 또 가시고 해가지고 돌아오실지 모르겠는데. 돌아오셔야죠.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셔가지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치 제도라는 것도 동네 주치. 이 동네 주치라는 것도 이제 제가 홍보위원 했을 때도 이거를 항상 내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유럽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지기도 했고 가벼운 질문을 좀 제가 드리면 네. 사전 설명지 때 드렸지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밑에서부터 짭니다. 근데 우리 집 애들하고 삼총사들은 네. 아무데나 짜요. 근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다 짜주네. 네. 근데 또 하나가 또 있다면 가스밸브를 꼭 잠궈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보통 남자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아 정말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걸로. 근데 이제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까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 그 차이에 부부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게 뭐 사전 질문 받았지만 답이 참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게 가벼운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렵습니다. 답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적어도 이게 이 상황이 우리가 가정했을 때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짜도 되는데 막 굳이 밑에서 짜야 된다고 막 그러고 저한테 잔소리해요 죽겠어요. 이러면 이제 저는 이분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이분의 마음도 이해하거든요. 그럼 답을 내려라 하면은 그 누르는 치약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사서 쓰세요. 짜는 치약 말고 뭐 정말 우리 핸드워시처럼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 사면은 싸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뭐 그런 식의 뭐 답을 드리거나 뭐 가스밸브는 뭐 어쩌겠어요. 가스밸브는 실은 치약을 밑에서 짜고 위에서 짜는 거 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누가 뭐 다치고 할 일은 없지만 그렇죠. 물론 계속 열받으면 치약 던지면 뭐 맞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 가스밸브 부분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안전불감증이다 하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좀 뭔가 교육을 하고 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네. 뭐 꼼꼼한 얘기 뭐 하시긴 했지만 뭐 가스밸브는 진짜 뭐 까딱하면 뭐 불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직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뭐 교육적인 접근으로 해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뭐 결혼해서 제 처가 있고 한데 남편이 뭐 정신과 의사고 뭐 이렇게 뭐 조금 알려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와이프는 정말 콧방귀 끼거든요. 그게 제 말이 뭐 진짜 네가 나가서 아주 정신과사지 집에서는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아주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한 남편으로 보고 좀 이렇게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하고 교육하고 설득해서 안 돼. 그럴 때 사실은 참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뭐 나름 뭐 제3자 또 그 제3자가 또 전문가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저희 좀 이렇게 해결책을 주세요 하면 앞에서 교육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끄떡끄떡 하면서 들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그 얘기 내가 했던 얘기잖아. 근데 이거 뭔 소리 하냐 이거 뭐 이렇게 막 또 무시하고. 그래서 3자 개입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껴서 그렇죠. 뭔가 지금 보면 치약 때문에 또 그랬다가 또 어느 날 가스밸브가 또 이렇게 안 잠겨 있으면 또 이렇게 가스가 터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터지죠. 그렇죠. 속이 터지더라고요. 꾹꾹꾹 누르니 마음이 터지시는 것 같은. 5만 원 주고 자동 밸브를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와 집안에 평화가 오더군요. 잘하셨네요. 예, 뭐 그렇게 딱 5만 원 쓰시면 그걸로 다툴 일은 없잖아요. 근데 또 핵심이 사실은 이제 질문 받고 나서 물론 우리는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상담하고 진짜로 상담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트리거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 사소한 그런 문제 말고 두 분의 정말 아직 풀리지 않고 얽혀있고 서로 건들기 싫어하고 버거워하는 그 문제를 저는 끄집어낼 거예요. 이거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그렇죠. 네네네. 더 깊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 이드 정도 뭐 그런 개념이네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위에만 딱 보이는 맞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 내면의 네. 너의 그게 문제인데 나는 네네. 지금 이걸 가지고 네네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단치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이제 뭐 거진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네,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어디 방송국의 어떤 제보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20대 청년들 그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도 부르는.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사회적 고립 현상이라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 1인 가구는 적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뭐 자립해서 나름 살고 있다. 그냥 좀 자기 개인 공간에 개인 시간을 누리면서 라고 또 좀 실제 프로도 보면 재밌게 멋있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겉으로 보여진 좀 화려한 그런 그 보기에는 좋은 그 내면에는 적어도 일단은 그들만의 또 외로움도 분명히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소통의 어떤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거고, 또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제가 아까 사회적 고립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진짜 좋아서 독립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뭔가 떨어지고 싶고, 아까 뭐 떨어질 시간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 떨어짐은 상처에 의한 떨어짐이에요. 네, 부모의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제가 방문했던 그 친구, 그 청년의 사연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정폭력. 어릴 때야 뭐 무서우니까 맞지만 크면서 이제 이게 반항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 가족들하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방문을 이제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일체 말 안 섞으려고 하고. 예. 그런 식의 어떤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원인들은 사연들은 다 다르지만 그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자꾸 계속 늘고 있다. 추정컨대 뭐 3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저는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꾸 가족들이 나가라, 그렇죠. 나와라, 뭐 돈 벌어라, 일해라, 뭐라도 해라 하는데 그 소리가 더 듣기 싫어서 그 말에 더 반발심이 생겨서도 안 움직이거든요. 결국 의사도 능동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간다, 뭐 왕진. 네. 아마 더 개인적인 어떤 그 고립, 그 군중 속의 고독 얘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지만 점점 더 그게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손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잡아줘야 된다 할 때 그런 역할을 뭐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 또는 아니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옛날에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네. 동네 그쵸. 형들이 가서 찾아가지고 야 나와라, 술 한잔 하자, 뭐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각박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동네 형이 이제 정신과에서 대체를 하신다는 얘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누가 하겠어요? 쉽지가 않죠. 이게 제가 이제 통계 같은 걸 자주 내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노인하고 20대 뭐 다 따져보면 거의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아봤는데 중간에 찾아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5, 36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공간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없죠. 사회 현상은 혼자서 뭐 혼밥하고 혼술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되게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외로운 거잖아요. 네. 제 기준으로 옛날에 봤을 때는 저는 지금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도 밖에서는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잘 먹는데 그러면서 뭔가 마치 보기에는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뭔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내면에는 누군가가 밀어낸 거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고립을 선택했다기보단 선택당하게 만들어진 그 어떤 상처나 그 환경들을 좀 뭔가 고치고 또 그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정신과 의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결국에는 동네 형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신과를 찾아라. 네. 마음 지킴이를 찾아주셔라. 네. 어느 지역에도 거의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출장을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네. 태백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밖에 안 될 텐데 네. 태백에 그게 있는 걸 보고 그게라면은 정신과 의원 뭐 그 의원이 있는 걸 보고 놀란 게 네. 이제 저도 이제 좀 속된 거죠. 저 장사가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대단하다. 거기서 뭐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예전 되는데도 저렇게. 그쵸. 네. 왜냐하면 거기 옛날에 탄광촌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정선 같은 경우에는 또 많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카지노 때문에 중독. 근데 태백도 독거노인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는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 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의료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외부의 질병이 줄면 내부의 질병이 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구리에 이런 게 있어서 뭐 한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있다 보니까는 또 하다 보면은 내부적인 치료도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맞아요. 게 같이 있으면 서로 상생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몸이 아픈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몸의 그 통증, 특히나 통증이 오래될수록 마음도 지쳐가고 병들어가고 우울증 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좀 협진이 또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론입니다. 네.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작은 제가 임재현 선생님하고 했는데 그 내과 김종민 선생님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나중에는 떼거지로 한번 모여서 좋지요.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서로 얘는 얘 생각보다 이거 아니다. 욕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지금 마이크가 제가 하나밖에 안 사서 2개 더 사면 스케줄 맞춰서 네. 그때 한번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사장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려야 사람들도 찾아오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정신과 이름을 안 알린 것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료받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나중에 소송이나 그런 게 갔을 때 불리한 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또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법적이라. 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친자 소송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정신과 진료가 있으면 나중에 친자 소송할 때 불리한다거나 뭐 간단한 뭐 제가 예를 들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도 그런 케이스에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질병 질환이 있고 전혀 상관없는 질병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은 그냥 전혀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봐도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흔히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좀 판단력이 온전한가 싶게 말하면 현실 검증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정신과에서 어떤 그 판단력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병적인 상태여서 이런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임을 이 사람 질 수 없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정도 돼야 그렇죠. 네, 법적인 네. 뭐 네.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 뭐 많잖아요. 공황장애 아주 흔한데 공황장애 있다고 뭐 그럴 걸 못하고 불이익 당하고 그렇지는 않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못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요 부분은 제가 또 아는 변호사분 또 한번 만나서 네네네.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